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란 얘기. 이란 얘기 해야죠. 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네. 오늘은 뭐 이란 전체 중에서도 어떤 네.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이. 해협. 그렇죠. 예. 뭐 지겹도록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네. 해보죠. 보통 해협 그러면은 이제 좁은 바다. 좁은 바다. 예, 그래서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죠.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보면 배가 뻔히 보이는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박을 통제하거나 공격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해협들이 해상 무역의 핵심 거점입니다. 뭐 싱가포르 옆에 있는 말라카 해협도 그렇고 네.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이제 영해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다음에 배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지 등등을 둘러싸는 갈등이 이제 많이 빚어집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이후에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이 뭐 피격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네, 뭐 일단은 피격 받은 거는 맞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몇 척인지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4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10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거를 보면 대략 한 10척 정도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한 네.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정도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란 정부가 작정을 하고 해협을 봉쇄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엇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란 국가 차원에서는 봉쇄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 외무에서는 해협을 봉쇄할 의도가 없다라고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IRGC라고 하는 이 혁명수비대는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무전기로 해협이 봉쇄되었고 진입할 경우에 타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네. 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들어오면 다 불태울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각자 자기의 역량껏 뭐 하고 싶은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테니까요. 네. 근데 이 영향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가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3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미국이죠. 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보면 74.56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배럴당 81.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하면 배럴당 뭐 100달러 그렇죠. 훌쩍 넘어가고 150달러도 네.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일,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0일, 중국도 한 100일 정도의 이제 비추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지금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럴당 100달러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하다 보면 호르무즈 해협 양쪽을 모두 다 이란이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예, 지도를 보면 사실 이란은 이제 북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만 이제 점유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뉴스에는 항상 이란이 그렇죠. 이란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쪽은 다른 쪽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도 찾아봤거든요. 예. 아랍에미리트랑 오만이랑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랍에미레이트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맞은편 해안 대부분이 다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요 호르무즈 해협 제일 좁은 그 네. 지역에 위치한 땅은 또 오만 땅입니다. 예, 무산담 복잡하네요. 반도라는 곳인데 네. UAE 땅이 쭉 있다가 예. 호르무즈 해협으로 톡 튀어나온 그 곳만 부분이 거기만 또 오만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예. 정답은 이란, 오만 이렇게 두 나라를 써야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아니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무산담 반도가 예. 오만에서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토긴 영토인데 예. 이 본토하고 떨어져 있는 영토.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월경지 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보통 우리는 한 나라의 영토는 다 붙어 있어야지. 보통 그렇죠. 예, 떨어져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여기저기 분산된 영토를 가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에서 출발해서 야 우리 땅인
무산단 반도에 가볼래라고 그러면 바다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UAE를 거쳐서 그러네요. 예, 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역사적으로? 이게 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 UAE라고 하는 국가는 네. 이제 토호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부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 뭐 이렇게 연합? 예, 연합이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무산단 반도를 다스리던 통치자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무산단 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 새로 만들어지는 UAE라는 나라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미래를 예. 알 수가 없다. 차라리 당시에 이제 오만을 통치하던 영국, 예. 영국이 이제 오만을 보호령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네. 야, 영국 밑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UAE 아니고 오만. 아. 그리고 오만도 오케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오만 영토가 된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일인지 UAE가 더 낫지 아닌지는 잘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아랍에미리트 그 끝자락에 네. 이제 월경지, 오만의 월경지가 있는 건데 여기에도 예.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무산단 반도 그러면은 우리가 사막에 있는 뭐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막의 피오르라고 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이제 빙하로 만들어진 독특한 노르웨이 지형 그러면 피오르드, 피오르드. 이렇게 배웠는데 네. 사실은 피오르드 자를 빼야 됩니다. 아 그래요? 피오르입니다. 피오르. 예, 드자가 이제 묵음이죠. 아, 네. 그래서 이 무산단 반도는 아. 노르웨이처럼 극적인 산악 지형과 미로 같은 많이 연속되는 절경입니다. 그러니까 절벽이에요. 그렇군요. 예, 단지 다른 점이라면 눈은 있다 예, 없다의 눈을 씻고 차이. 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 무산단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어하고 비슷하지만 또 아랍어도, 포르투갈어도, 힌디어도 섞인 쿰자리라는 별도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독자적인 생활을 아. 또 생활권을 영위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좁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 좁냐 하면은 네. 이제 가장 좁은 곳을 기준으로 보면 21해리. 그러니까 이 해리는 이제 바다에 쓰는 단위니까 우리가 쓰는 육지의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한 3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이 52해리, 약 96km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영해 어느 나라의 바다라고 간주하는 영해는 보통 12해리를 적용하죠. 그러면 이란과 오만이 각각 12해리 그으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니까 다른 네. 나라 선박들이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영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닐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유엔 해양법에 따라 가지고 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외국 네. 선박들도 이 영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조용히 지나다니면 갈 수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국제 수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유조선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원유를 싣고 세계로 떠나는 바쁘고 혼잡한 수로가 이제 호르무즈인데 다만 네. 여기에는 이러한 복잡한 일이 그렇군요.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럼요. 이제 뭐 신호등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텐데 네. 어떻게 다니나요? 신호등은 없는데 차선은 있어요. 아. 예, 이곳이 원체 이제 복잡하고 좁고 예. 하다 보니까 통항 분리 체계 TTS라고 그래가지고 일방 통행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네. 한쪽은 이제 오만만 인도양 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노선을 분리해 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각각 3.2km씩 폭을 잡아서 이제 요 방향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인, 그다음에 이쪽은 아웃. 나오는 쪽. 곳이고. 그리고 가운데 3.2km는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아,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을 거쳐가는 원유가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를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평균 한 2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가 1억 배럴인데 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20%가 매일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유조선들 대부분은 이제 초대형 유조선 VLCC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원유를 가득 실으면 이제 찰랑찰랑하게 이제 배가 쭉 가라앉죠. 그래서 흘수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가서 이곳을 지나는 모습은 정말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곳을 지날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들어가면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네. 이 페르시아만하고 접해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딱 들어봐도 네, 다 석유가 산유국들. 산유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제 원유 가운데 이제 38%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된 원유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이제 홍해에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의 대형 유전은 다 동쪽 끝에 몰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수출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LNG를 아주 많이 쓰는 나라인데 LNG도 세계 교역량의 20%가 이제 이곳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최대 LNG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에너지 측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뭐 미국이 압박을 가한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네, 뭐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체 호르무즈 중요한 해협을. 지역이고 막기도 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좁으니까. 네, 나 화나면 이거 막을 거야라는 네.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의 사례를 보면 1980년대 한 8년 동안 진행됐던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이제 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1980년대를 돌이켜 보면 이라크가 이란을 자극해서 해협을 봉쇄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라크도 산유국이라서 맞습니다. 해협을 봉쇄를 하면 본인도 피해가 봤죠.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죠. 유럽, 뭐 미국 다 중동산 원유에 목을 메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곳이 막히면 이제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이 해협을 막으면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나쁜 짓 했어요. 쟤네 혼내줘야 돼요. 라고 몰고 가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됐나요, 실제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이라크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해협 봉쇄는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대신 이라크의 원유 수출항인 바스라로 향하는 이라크로 향하는 유조선만 골라서 이제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또 이라크 역시 이란으로 향하는 유조선만 골라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영어로 하면 탱커워 유조선 공격이라고 하는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죠. 네. 사실 이제 이런 복잡한 방법 필요 없이 이란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협을 간단하게 봉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뢰를 심어 놓으면 되죠. 네. 예,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지뢰 역할을 하는 기뢰를 부설하면 배들이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부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설했다라고 말만 해도. 말만 해도 사실은 위험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예. 못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게 예. 진짜로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렇죠. 없음이라고 확인해야만 배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강한데요?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얼마든지 쉽게 막을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이 현대적인 기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의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아버지인 임마누엘 노벨이 1850년대 처음 만들었어요. 네. 또 묘한 인연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기뢰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둥둥 떠다니면서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가 이제 부딪히면 터지는 부유식 기뢰부터 바다 밑에 일정한 수심에 자리 잡고 있다가 건드리면 터지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위에 배가 지나가면 몇 척 지나가는지 세어보고 있다가 10척째 터지는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해협의 다양한 기뢰를 살포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살포하던 아니면 그냥 말로만 떠들던 네. 해도 어떤 배도 다닐 수 없는 봉쇄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기뢰가 없다, 기뢰가 제거됐다, 뭔가 확인이 있어야만 통과가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뢰 제거 그러면 되게 위험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처럼 기뢰도 매우 위험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마인 스윕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 바다를 뒤져가지고 이 넓은 바다에서 기뢰를 찾아내서 제거한다. 그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위험성도 높아요. 잘못 건드리면 터지니까. 그래서 기껏 소외를 열심히 해놨는데 뒤에서 슬그머니 또 몇 개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봉쇄가 또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아주 고약한 존재가 이 기뢰입니다. 예.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해군은 사실은 이제 무력화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봉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제 해군을 통해서 봉쇄하는 것은 무력화됐지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미사일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봉쇄를 지금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던 기뢰는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네. 여러 나라가 타격을 입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전 가장- 세계에서 4개의 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네.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주로 아시아 쪽에서.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제 전체 원유의 운송량의 83%가 아시아로 향하는데 네.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70% 정도의 원유가 그냥 아시아로 극동지방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도에 잠깐 들리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와 상황이 제일 심각하죠.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95.9%예요. 한마디로 중동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70% 수준으로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이걸 네.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왜 중동산 원유에 자꾸 의존하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중동산 원유가 싸요. 네. 두 번째는 운송비도 쌉니다. 아,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온다든지 뭐 유럽에서 들여온다든지 너무 멀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운송비가 네.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에 비해서 중동에서 들어오면 빨리 한 일주일 정도면 네, 들어오니까 비교적 가깝고. 비교적 가까운 네. 편이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LNG도 한 20%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이제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된다라는 이야기가 원체 많다 보니까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 동쪽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서쪽이 홍해예요. 네. 그래서 이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송유관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7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서쪽으로 우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번잡하고 비용도 들긴 합니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UAE 같은 경우는 아예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오만으로 빠지는 송유관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실어 나를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안쪽에 있는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막히면 당연히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아무튼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돼서 사람도 죽는 일이 없어야 되고 경제에 맞습니다.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어야 되고 주식시장도 오늘 파란색인데 그러니까요.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로비 윌리엄스의 The Road to Mandalay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me from drowning in the sea. Beat me up